안녕하세요. 연수구 주인 여러분. 우리 동네 탄소 중립 네 번째 시간, 지구를 생각한다면 선택해입니다. 자, 우리 지금 8월에 들어와서요.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대체 날씨가 왜 이래?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런 기후재난은 사실 일찍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너무 늘어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폭우가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런 재난을 겪지 않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산과 소비 어떻게 선택하면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재생 원료라고 하죠. 재생 가죽을 이용한 업사이클 가죽, 파우치 겸 가방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모두 다 쇼핑이 생각날 겁니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돈을 많이 쓰는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매출이 뚝 떨어질 때 대규모 쇼핑 행사를 하는 거죠. 할인을 엄청 많이 하고 또 랜덤 박스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미국의 소매업체의 경우 1년 매출의 70%가 이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표현이요. 부정적인 블랙이 아니라 흑자라는 뜻의 블랙 잉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들어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연말, 연시에 해외에 특히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일본에는 연초에 2월 달에 대규모 할인 쇼핑 행사가 있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연말과 연초에 많은 쇼핑센터에서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멋진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나가시던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는 것은 1992년 캐나다에서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지구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시작했어요. 이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연합이 2002년에 시작했는데요. 이걸 시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많은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면서 이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지구의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 그 물건들을 버리고 또 그 물건들 만들면서 나온 오폐수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지금 하는 소비를 멈추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사는 이 문화를 바꿔보자 하고 시작하는 날인데요. 원래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그래서 과소비 문제를 다루는 날이었어요. 사실 평소에 딱히 필요하지 않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행사를 하면 어때요? 살까 말까 하고 있던 물건들이 막 금액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 아우 이제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막 드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막 부치지를 하는데 이런 아무것도 살지 않는 날을 정해서 웬만하면 덜 쓰고 자원을 아끼자 이런 생각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이후 이 행사는 1997년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응하는 추수감사절 이후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같은 날 우리 다른 모습이에요. 슈퍼 세일을 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사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예. 생산자가 물건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많이 팔고 싶어 하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걸 구매라고 하고요. 예. 이 구매의 대표적인 이유를 3개 들으라고 하면 아마 이걸 겁니다. 사고 싶어서, 뭐 어쨌든 사고 싶으니까. 아니면 필요하거나. 근데 사고 싶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가격이 적당한 게 지금 사놓으면 괜찮겠네 싶을 때. 그럴 때 사게 되는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도 평소에 사고 싶거나 꼭 필요하지 않아도 그때 되면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려면 많이 팔아야 돼요. 사실 기존 우리 기존의 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물건이 많으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고 물건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적정 수요, 적정 공급, 적정 가격이란 개념이 있는데 실제 그럴까요? 이 적정이라는 건 누가 결정할까요? 공장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만듭니다. 참크래커 공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참크래커를 만들어서 공장이 작아요. 많이 만들지 못해서 전국에 있는 가게 중에 한 지역당 하나 정도만 참크래커를 팝니다. 자, 그러면 이 참크래커를 누가 사 먹을까요? 우리 동네에는 참크래커를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참크래커랑 과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과자 가격이 한 1,500원 정도 한대요. 오, 궁금해. 한번 사 먹고 싶어졌어.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먹어봤더니 맛있던데 사러 가야겠어. 하고 슈퍼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슈퍼에는 안 팔아요. 대신에 1,500원에 먹을 수 있는 다른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크래커를 금방 포기합니다. 다른 걸 사요. 우리 이걸 대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특히나 아주 비싼 고가의 물건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물건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뿌려서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물건을 만든 사람은 어느 정도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 규모에 맞게 공장을 키웁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소비 문화라고 얘기하는 대량 소비 문화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사태는 전쟁을 통해서 이런 생산 시설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시작되었죠. 예, 두 번째. 자, 우리 물건을 살 때는 필요가 있어서 사잖아요. 필요가 있어서 청소라는 여기 기능을 가진 3개의 물건이 있어요. 처음에 나는 빗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청소를 해보니까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짜잔 하고 어때요? 전기청소기가 나타났습니다. 얘가 빗자루를 쓸 때는 내가 꼼꼼하게 계속 막 쓸어야 되는데 조금 밀면 알아서 자기가 막 빨아들여가지고 청소를 너무 멋지게 잘해줘요. 저거 필요한 물건이네. 이렇게 되죠. 그럼 빗자루는 지금 청소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나는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줄을 길게 늘려서 방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선 청소기라는 게 등장해. 야,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 너무 불편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물건이 아니에요. 저 긴 줄 끌고 다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뜻이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럴 때 이 필요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면 돼. 우리 이걸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우리가 이거 꼭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많이 팔게 합니다.
자, 그다음. 근데 그렇죠. 가격이 맞아야 우린 삽니다. 여기 제가 오늘 우리가 만들 업사이클 가죽 파우치형 가방을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이 가죽이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살 거예요. 그죠? 업사이클 가죽 아무리 재생 가죽 좋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저거 사느니 그냥 뭐 굳이 재생 가죽 아니고 새 가죽 소로 만든 진짜 가죽 이것도 가짜 가죽은 아니지만 그런 가죽을 쓰지 굳이 재생 가죽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요, 하는 사람 혼자서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낼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쌀수록 좋아하죠.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기왕이면 싼 거. 비슷하니까 물건의 성능이 비슷하니까 싼 걸 찾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원재료가 좋고 가격을 높게 받고 싶어도 생산자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비용을 줄여야 되죠. 근데 물건을 이런 가방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비용을 어떻게 뺄 것이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 제일 쉬웠던 방법은 비용의 외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천연 자원을 가져올 때 특히나 이 천연 자원이 공유재, 물, 공기와 같은 공유재일 때는 비용을 낸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그죠? 그냥 다 같이 가서 쓰는 겁니다. 그냥 밖에 봄에 들에 나물이 막 널려 있어요. 그냥 가서 캐잖아요. 누구 땅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캐잖아요. 그런 거죠. 웬만하면 내가 직접 굳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비용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산정하지도 않고요. 포함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가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도로가 필요한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재료가 들어오고 물건이 나가는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굳이 지어야 하나요? 우리 이런 기반 시설들도 공유제죠. 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혜택을 많이 받아도 이건 국가에서 건설을 합니다. 자, 물론 요새 사도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반 시설들은 국가 소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다 들여야 되는 비용을 안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어때요? 자, 물건 만들다가 쓰레기 나왔어. 그러면 쓰레기 비용 안 내고 싶은 거고 그러면 원가 절감 확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가죽을 가공하기 위해 물을 엄청 썼어요. 그러면 그 물 썼고 그냥 끌어왔었고 물 그냥 갖다 버리면 돈 안 들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던 방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외부해도 지구라는 공간이 엄청 넓게 느껴졌고 그리고 오염이 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또 많이 삽니다. 많이 사네? 더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드니까 더 많아져요? 또 사요. 이게 가능했던 건 우리가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과 세량 소비가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없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법이죠. 자, 기존에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에 살지만 우리가 자원이 별로 없어도요. 전 세계에서 천연 자원을 막 가져왔어요. 비용을 외부에 가면서 그냥 배에서 이렇게 벙커 시유를
막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든 말든 그건 신경도 안 쓰고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실어서 다시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우리에겐 기후위기가 닥쳐왔어요. 자, 우리 이제 지구라는 공간의 한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겁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천연자원을 가져온 곳에서는 그만큼의 천연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물질의 한계는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이 천연자원이라는 건 사실 아무데나 전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는 않죠. 일단 유한합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유한함은 또 비용에 제약을 받아요. 여기 피크 오일이라고 되어 있죠. 피크 오일. 피크 오일이라는 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퍼내는 비용 때문에 더 이상 못 퍼내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약간 피크 오일은 달라요. 이거는 가성비를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석유회사 사장이에요. 석유 채굴을 합니다. 그런데 석유를 팬에서 파는데 800원 받아요. 1배럴당 800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비용이 200원일 때. 퍼낸데 200원만 내면 괜찮아요. 자, 근데 주변에 막 새가도 죽고 뭐 땅이 오염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화 비용이 나중에 보니까 한 1000원쯤 나와. 그래서 석유를 퍼내고 나면 1200원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석유를 캐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 지구라는 공간은 이 피크홀과 비슷한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한계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자원을 충분히 꺼내 써버려서 자원이 줄어들기도 줄어들었지만 자, 이 아무 데나 없는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어서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자원들이 이동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생겨서 가져올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원을 쓰게 되거나 이 가변성은 만약 피크오일 지점에 들어섰다 해도 기술이 늘었어요. 이 기술을 썼더니 채굴하는데 금액이 확 줄었어. 그러면 더 캐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자원은 맨 앞에 있는 이 유한성의 제약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비용을 너무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구조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공간과 이 자원의 한계를 따졌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한계에 부딪힌 걸 따지라고 하면 물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상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가상수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자, 커피가 한 잔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를 내가 믹스 커피로 그냥 가볍게 저는 타먹지만 내가 탄 물이 200ml이라도 이 커피, 믹스 커피 이 한 봉을 만드는 데는 2만 리터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선 커피 나무가 자라야 되죠. 3년은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3년 동안 커피 나무는 계속 물을 줘야 되겠죠. 양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커피 열매가 맺혀요. 그럼 얘를 껍질을 까고 안에 있는 씨앗만 꺼내서 우리 생두를 볶아야 되는데 자, 밖에 있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물을 많이 씁니다.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도 물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볶아서 제가 뽑아 먹고 이동할 때 보관할 때 여러 가지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는 결국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이 물 전부 다를 합해서 가상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조금 키우기는 시작했지만 커피라는 작물은 다 수입이었습니다. 실제 지금도 거의 다 수입이죠.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서 커피를 키우기 위해 물을 끌어 쓴다는 말은 그만큼 나한테 온 커피
키우기 위해 든 물만큼 그 지역에선 물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다른 지역에 물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루 식사를 위해서 물이 얼마나 들까요? 고기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예, 특히나 소 같은 초식 동물은 그 동물을 키우기 위해 풀을 키워야 되고, 예, 그 풀, 사료를 키우기 위해 물을 써야 되죠. 그래서 물이 가득 찬 욕조를 약 350리터라고 했을 때 쌀 1kg 키우는데 얻는데 욕조 한 개는 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대충 1리터를 왜 1k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350배의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농산물에 의한 물 발자국 비중이 92%로 절대적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폐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라레입니다. 아라레는 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내륙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죠. 구수론 시절 여기 주변에서 이 많은 물을 이용해 관계농업이라고 하죠.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키운 작물이 목화였어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목화를 키워서 팔았죠. 주변 전체에서 목화밭을 만들고 여기서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 점점 더 호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2000년대 넘어서 거의 호수의 한 15% 정도밖에 안 남기고 물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하나의 커다란 호수였던 이 아라레는 지금 북아라레와 남아라레로 나뉘어 있습니다. 호수를 되살리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지자 국제기구에서 북아라레 쪽에 댐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아라레로 들어오던 두 개의 강 중에 한 군데의 강의 물을 그 북아라레에서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북아라레는 어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아라레는 여기 위에 배가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물고기 잡고 살던 사람들이 그냥 배를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농업이 물이 그냥 말랐네? 그럼 여기 땅에서 딴 거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이 많았던 지역 땅들은요. 특히나 관계농업을 통해서 물을 계속 이렇게 뿌리면 땅속에 있는 염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에 소금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목화라는 작물은 전 세계에서 제초제를 가장 많이 치는 작물입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키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목화를 통해서 옷도 만들고 집게도 만들고 면실류도 얻고 예, 이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던 방식으로 땅은 저렇게 더럽히고 예, 황폐하게 만들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올라가게 했죠. 그랬더니 1850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도 상승하는 동안 수증기 양은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약 7%가 증가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포화 지점이 변하는 겁니다. 8월에 찾아왔던 이 폭우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지난 106년 동안 연 강수량은 계속 증가했지만 강수일은 변화가 없었어요. 비가 올 때만 엄청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강수, 많이 오는 폭우는 늘어나고 그리고 부슬비 이런 비는 줄어들었죠. 그러니 안전한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비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뿐만 아니라 예,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합해서 히그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전 세계에서 지구를 가장 많이치는 첫 번째 산업이 석유고요. 두 번째가 패션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옷은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패스트 패션이 들어오고부터 옷값은 굉장히 싸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옷을 자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소재, 천연자원 내지는 뭐 천연자원에서 뽑아낸 합성자원이라도 이 소재를 생산하는 것 자체에 우리는 엄청난 환경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천연자원을 채굴하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아라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환경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요. 그 후에 쓰레기로 많은 것이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고 너무 많이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류 의류 소재의 환경부담 지수를 정해놓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부담이 높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부담 지수가 높다면 니네가 알아서 낮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속가능한 의식주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생산 과정을 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 세계인이 뽑은 3대 환경 문제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시아와 세계가 차이가 있어요.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물건을 만들고 남은 것이 있어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었어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수질오염 때문에 이 토양 자체 그리고 토양도 오염되면서 식품 쪽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는 결국 기후위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물건을 만들 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지구 땡땡땡땡의 날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2022년은 7월 28일입니다. 처음에 재기 시작했던 1987년은 12월 19일이었어요. 이 날짜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입니다. 오버슛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구라는 공간은 재생산이 가능하죠. 우리가 지구에 반 수많은 생물들은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싹쓸이 해버린다고 하죠. 네,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면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구라는 공간은 또 그냥 재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생물 자원들을 남겨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미래에서 쓸 것까지 당겨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올해 7월 28일이었어요. 이 날이 지난 순간 우리는 미래에 써야 할 재생자원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지구 단위예요, 지구 단위. 대한민국의 용량 초과의 날은 언제였을까요? 찾으셨나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많고 산업화도 되어 있고 대도시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자원이 부족한데도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국가별 오버슛 데이를 따졌을 때 한국은 4월 2일에 이미 1년치 쓸 수 있는 생태 용량, 자원을 다 끌어다 써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내내 미래에서 온 어떤 미래를 위해 놔둬야 되는 자원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국처럼 산다면 지구가 3.4개의 1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세계 평균이 1.6개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의 자원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탄소 중립을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순배출을 0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발생하는 탄소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IPCC에 따르면 이 탄소 흡수본을 활용할 경우 탄소가 37%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이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다 탄소 흡수본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냐? 자, 자연 용량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인간의 활동을 하는 지역의 30%는 내줘야 돼요. 어디에 내어주냐? 첫 번째, 그린 카본입니다. 나무나 숲, 열대우림 등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우리 그린 카본이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숲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인천도 예전에는 방풍림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그 방풍림을 놔뒀다면 폭우라든가 이럴 때 훨씬 대응을 할 수 있죠. 나무는 물을 조정하니까요. 여기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은요, 자, 토양이 두껍진 않아요. 하지만 전 지구 토양이 함유한 3분의 1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썩으니까. 그리고 나무가 빨리 자라니까요. 그러면 열대지방 땅만 네, 여기는 시베리아의 지옥의 입이라고 불리는 분화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얼음이 얼어서 땅이 올라와 있다가요.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쑥 빠져버렸어요. 예, 근데 여기서 3만에서 4만 년 전 죽은 망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얼어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았죠. 탄소를 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북쪽에 얼어있는 땅 속에는 많은 탄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탄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에 있는 혹은 북부 지방의 작은 호수들에 있는 그런 메탄들이 땅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앞으로 지구가 2도 이상 올라갈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구가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얼마나 묻혀 있는가 상상도 못할 양이 묻혀 있죠. 그리고 실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2배 가까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 불편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구 기온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숲은 없어지고 얼음은 녹고 있고 그런데 아까 아라레를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우리는 토양에 있는 걸 싹싹 긁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땅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건조해지고 황폐해지고 있는 거죠. 땅만 그러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 바다가 보이죠? 바닷물은 사실 밑에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차갑잖아요. 차가우면 바다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가 아니라 약간 기체 수화물의 상태로 있습니다. 고치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고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닷속에 탄소를 격리해 왔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모여있는 바다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죠. 지금 바다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대기에 포함된 약 7,350억 톤으로 추정되는 탄소양의 50배 가까이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고래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기후변화를 막는 거다. 왜냐하면 고래가 먹어서 저장하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다도 공기랑 똑같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처럼 뜨거워지면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지 못해요. 팽창하면서 이 탄소를 공기 중으로 뿜어내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블루카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존에는 바다가 미치는 영향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단순히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전지구 생물체의 80%가 살고 있잖아요. 바다속, 그리고 바다 가까이 해안가. 자, 육지에서 나오던 탄소들, 이 모든 것이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탄소가 공기중으로 나오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해양 생태계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육지 생태계보다 최대 50% 빠르다고 하고요. 50배 빠르다고 하고요. 실제 그 바다 주변에 해양 습지, 인천이 자랑하는 갯벌 이런 데에 있는 생물들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와,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인데는 오, 좋아. 탄소를 엄청 잘 흡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세계 5대 중에 갯벌 중에 하나로 서해안 갯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 우리가 먹는 농작물을 키우고 고기를 키우고 예, 이런 자원을 얻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고 농사를 짓고 예, 땅을 확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다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땅을 늘리기 위해 저런 갯벌은 전부 매립을 해버리고 자, 바다 주변에 습지를 만들 수 있도록 심어놨던 생물들은 다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질취하고 있죠.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려면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걸 써야 해요.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건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도 막고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6차 대멸종이 아니라 이 멸종을 막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보존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지구의 30% 정도를 지금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자연이 보존이 되면 지구는 식을 수 있고요. 예, 거기에서 생물들은 알아서 번성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다시피 3,467개의 총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30%까지 되지 않습니다. 8%? 네,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죠. 인천도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죠. 바로 송도 갯벌입니다. 송도를 만들 때 원래 다 밀어버리려고 하다가 저어새 때문에 저어새라는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송도 갯벌을 남겨놨는데요. 최소한으로 정말 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지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이 필요한데도 이걸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소비와 생산의 문화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넓은 지역을 보존하려면 천연자원 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놔두어야 해요. 그러려면 소비가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생산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할 게 아니라 자연에게 돌려줘야만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러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는 것은 광도의 폭풍과 허리케인, 해양 상승과 해수면 상승,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후변화를 인해서 지금 이 정도만 두고 그냥 기후변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조건이 바뀌면서 사실 주변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많이 변해서 자연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식지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인간의 활동을 위한 오염, 만들어낸 오염 때문에 생물종은 점점 멸종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카테고리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자연 기반 해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자연 기반 해법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지구상에 있는 자원을 가장 많이 끌어가는 산업 영역에서 우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신재생 에너지 쓰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달성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 일단 자연에서 덜 가져와야 돼요. 자연보호를 지정해야 되고 자연에서 덜 가져오고 최대한 자연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확 줄여야 돼요. 폐자원이라고 얘기하죠. 폐기물로 만들지 않고 말 그대로 생산력에서 산업 영역에서 기존에는 그냥 버리던 것들을 가져와서 재생해서 물건을 쓰는 데 쓰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업사이클 가죽입니다. 원래 소는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피부가 두꺼운 데 두껍고 얇은 데는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께가 다르면 공장에서 기계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일단 두께를 똑같게 맞춰요. 잘라내고 그래서 딱 상태 좋은 윗면을 쓰고 예전엔 밑에 거를 버렸다면 이제 폐자원의 활용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잘라내서 버리던 것 내지는 잘못 잘랐다든가 아니면 좀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우글우글해서 버리던 그런 자투리 가죽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재생자원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자원의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을 봤었죠. 예전에 버리는 쓰레기였다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가변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얼마나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나 이 재생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솜씨를 더해 멋진 가방을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업사이클 가죽 파우치경 가방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황색 봉투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살펴보시면 자, 가죽 때문에 바닥이 상할 수 있으니 제가 자른 택배 박스 내지는 제가 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은 이건 되게 큰 거지만 이런 혹시 고무로 된 재단판 같은 게 갖고 계시면 이거나 아니면 뭐든 좋습니다. 자르는 데가 상하지 않고 버려도 되는 이런 딱딱한 이건 상장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판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택배 박스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크기는 그냥 손바닥 2개 들어갈 정도? 이 정도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셋 중에 어느 거든 하나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 롱로즈나 로즈 이런 니퍼류가 있는 분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엔 튼튼한 망치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망치 가지고 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도구들은 꼭 없어도 되기는 해요. 잘 따라 하시면 필요 없는 도구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옆에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준비가 되는 것이 좋고요.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망치는 키트 안에 들어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난 좀 힘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 튼튼한 망치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물티슈 한 장 정도만 있으면 되기는 한데요. 물티슈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바르실 게 있어요. 혹시나 그리고 지울 때가 있어요. 그 선을 지울 때 이 물티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물티슈 준비해 주시고, 혹시 우리 집에 물티슈 없다 그러면 물에 적신 천 아니면 그냥 물에 적신 키친타올 상관없습니다. 뭐든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용도 있게 있으면 되고요. 화장지가 약간 있으면 좋습니다. 화장지의 용도도 같은 건데요. 화장지는 대신에 이것도 천, 키친타올 상관없습니다. 뭐든 말라있는 것 살짝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키트 외의 준비물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봉투 안에 있던 하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망치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버 들어있고요. 네, 철자 얇은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또 사포가 들어있어요. 자, 이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는요, 이 커터칼과 망치는 집에 공구를 안 갖춘 분들을 위해 넣어놓은 물건이고요. 만약 집에 내 손에 훨씬 편한 커터칼이 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칼, 이런 커터칼이 있다. 망치는 이거보다 머리가 크고 무거운 망치가 있다 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예, 공예용 망치 중에는 제일 못이나 이런 게 잘 박히는 튼튼한 망치지만 약간 한계가 있어서 망치질하는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편한 도구가 있으시면 그 편한 도구를 써주세요. 망치 큰 거나 아니면 뭐 망치보다 오히려 니퍼가 나올 수도 있고, 망치가 없으면 니퍼, 머리 큰 거, 무거운 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박힙니다. 우리 망치질을 좀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칼은 쓰시던 칼이 보시고 이렇게 뺐을 때 보시고 이 칼보다 칼날이 안 흔들린다 하시면 그걸 쓰시는 편이 훨씬 나으실 겁니다. 가죽을 자를 때 가죽이 좀 밀리기 때문에 날이 안 밀리는 게 중요해요. 난 다른 건 없는데 이게 좀 많이 밀리나요? 이렇게 싶으시면 만약 집에 이런 롱로즈 내지는 니퍼 이런 게 있으면 살짝 눌러서 자를 고정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살짝만 눌러줘도 덜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이 미니 드라이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니퍼를 보여드렸는데 롱로즈류죠. 이거 공예용이고요. 자, 이거보다 집에서 쓰는 거 긴 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이거와 니퍼 이쪽 부분이 자른 부분이죠. 커터가 있으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박으셨을 경우 제가 여분을 넣어 드렸는데 금속 장식을 잘못 박았을 경우 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있나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노란 각대 봉투 안에서 가죽을 꺼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죽에는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약 20cm 정도 붙어 있어요. 이건 잘라서 쓸 거라서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지 않고 2줄 내지는 3줄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죽은 모양이 다 다를 겁니다. 이게 업사이클 된 전장지에서 잘라낸 거라서요, 똑같은 모양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양면이에요. 자, 양면 코팅을 해서 독고 가죽이라고 하죠. 진피 위쪽을 잘라내고 남은 가죽을 튼튼하게 가공을 하여 가치를 높인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방향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큰 걸 만들기에는 약간 약해요. 그래서 커다란 제품, 소파나 뭐 그런 큰 걸 만들지 않고 이런 소품을 만들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가죽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쑥 들어간 부분, 툭 튀어나온 부분 말고요, 쑥 들어간 부분에 여기 가운데에요, 2개 일자로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구멍이 쳐져 있는 게 혹시나 있다면 센터에 와서 말씀하셔서 바꿔 가셔야 합니다. 여기 구멍이 2개 나 있고요. 그리고 한쪽당, 자, 지금 위치에서 위아래죠. 한쪽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구멍이 나 있어야 합니다. 자, 위쪽에 8개 지금 나 있다면 밑에 쪽에도 똑같이 8개가 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파우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툭 튀어나온 쪽엔 지금 보면 제가 잘 보이게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었을 때 여기 자, 타원형인 구멍 1개와 원형인 작은 구멍 해서 구멍이 3개인 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타원형인 구멍이 있는 가죽이 있습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이 구멍 모양이 다른 건 장식 때문입니다. 마감 장식이 이렇게 동그라미는 여기 긴 타원형에 맞는 가죽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3개가 나 있는 건 뭐냐? 3개가 나 있는 건 사각 장식입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장식의 경우 가운데에 좀 타원형인 이 구멍 긴 것과 양쪽에 구멍이 2개 더 나 있습니다. 다는 방법은 똑같지만 실제 구멍은 모양이 다릅니다. 가죽과 이 잠금 장식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내가 어느 면을 앞면으로 하고 싶으신지 결정해 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바르지 않고 이렇게 길게 잘라놓은 건 사실 여러분들이 떼서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네, 잘 떼시면 가죽이랑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한꺼번에 떼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좀 벌어졌다 하면 살살살살 긁어서 같이 떼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양면 가죽이기 때문에 나 이 꽃분홍이 앞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따가 이 양면 테이프를 떼서 꽃분홍 위치에 정해진 위치에 붙이셔야 되고요. 만약 내가 겉면을 남색을 하고 싶어 하시면 떼서 남색 위치에 붙이시면 됩니다. 예, 원하시는 색을 앞면으로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양면 테이프를 이따가 붙일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투명한 봉투 안에는 제가 꺼내놓은 것처럼 잠금 장식 하나, 끈을 달 수 있는 연결고리 2개, 그리고 이 고리를 달 금속 부품 2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금속 부품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병에 든 건 알코올입니다. 여러분들 도안이 그려진 펜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알코올이 혹시나 쏟아버리거나 해서 부족하실 경우에는 집에 있는 손소독제 알코올 65%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투명한 건 단면 마감제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발리면 가죽이 얼룩처럼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죽 앞뒷면에 묻었을 경우 물티슈로 마르기 전에 닦아주시고요. 면봉에 짜서 조금씩 가죽 단면에 발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안에는 망치로 박아서 고정하는 금속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머리가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가 들어 있고요. 큰 것 6개, 작은 것 6개를 넣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가방에 쓰는 건 총 4개입니다. 큰 건 4개, 작은 건 4개인데요. 일부러 2개 더 넣어 놨어요. 혹시나 실패해서 안 박힐 경우를 위해 여분을 2개 더 넣어 놨으니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세트입니다. 이렇게 가죽을 사이에 두고 구멍에 끼워서 이렇게 끼운 다음 박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 이 T자 모양 6개, 그리고 여기에 크기가 맞는 머리 6개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부품도 T자 모양 6개, 그리고 이 머리 모양이 6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가죽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안에 끈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끈은 손목에 딱 거는 길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구멍이 2개씩 총 4개가 나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죽 재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밑받침을 받치고요. 은펜 자국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해서 철자를 올려 놓으시는데, 제가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인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펜선 바로 옆에 안쪽으로, 도안 안쪽으로 자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칼은 2칸 정도만 뽑아주세요. 1칸, 2칸. 너무 길게 뽑으면 흔들려서 좋지 않습니다. 2칸 정도만 뽑아주세요. 처음엔 1칸만 뽑고 나를 1칸만 뽑아서 안 흔들리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2칸 뽑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가죽에서 칼을 웬만하면 쿡 찍어주세요. 세로로 찍듯이 해주세요. 쿡 들어가게. 지금 소리 들리셨죠? 예, 두꺼운 택배 박스를 잘라서 가시고 이렇게 쿡 소리가 나게 찍어주세요. 자, 지금 제가 손을 뺐는데도 보다시피 예, 날이 움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찍어서 한 번에 자르는 것이 예쁘게 잘립니다. 그 다음 날을 눕혀주세요. 칼을 눕혀서 날이 많이 닿게 한 다음 직선을 자릅니다. 예. 자른 만큼 그대로 두시고 다시 자만 이동시켜서 자릅니다. 자, 곡선 부분은요, 곡선이 좀 넓다 하면 이렇게 날을 눕힌 상태로 그냥 옮기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아우 난 밀리는 것 같아, 잘못 자를까 겁나요 하시면 저처럼 날을 짧게 만드세요. 짧게 만 다음 곡선에 돌리고, 네, 자를 다시 직선 부분이 나오면 되고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힘드시면 일단, 자, 저는 한 번에 잘랐는데요. 한 번에 자르기 어우 위험해 보여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곡선은 놔두고 직선부터 잘라주세요. 직선을 자른 다음에 곡선을 잘라주시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자, 하지만 한 번에 자르실 수 있으면 떼지 말고 한 번에 가세요. 자, 그리고 좁은 곳을 갔을 때는, 자, 비틀어졌는데요. 사실 밑판에 탄성이 없을수록 잘 한꺼번에 잘려요. 지금 택배 박스가 제가 일부러 좀 무른 걸 썼거든요. 이렇게 좀 단단한 택배 박스를 골라서 자르시면 쿠팡 직구 이쪽 택배 박스들이 되게 좋아요. 단단해서. 자, 지금 택배 박스는 쿠션감 때문에 자르면서 좀 미끄러졌지만, 자, 여기 재단판, 딱딱한 재단판에 올려놓고 잘라보겠습니다. 네, 미끄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 박스를 선택하실 때는 좀 딱딱한 걸로 선택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둥글게 돌려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날을 짧게 잡고 하세요. 길게 잡고 하시려고 하면 흔들려서 오히려 힘듭니다. 못하시겠으면 집에 있는 다용도 가위를 사용해 주세요. 자, 종이 자르는 가위는 안 됩니다. 다용도 가위. 좀 못 자르셔도 돼요. 사포를 넣어 드리기 때문에 사포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아, 사포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택배 박스 받치고 해보겠습니다. 택배 박스 탄성 때문에 직선이 자르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리고 가죽은 원래 약간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날을 한 번에 많이 확 하실 생각 마시고요. 날을 약간 뽑았다가 끼웠다 하시면서 자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택배 박스가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고 묻으니까 네, 저도 한 번에 자르기 힘드네요. 일단 그럼 직선부터 잘라보겠습니다. 푹 찍었다가 네. 자, 여기 남는 여분의 가죽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양한 걸 한번 오려서 만들어 보세요. 볼펜 갖고 위에 그리셔도 집에 있는 알코올, 요새 손소독제들 다들 갖고 계시는데 65% 정도 되면 웬만하면 잘 지워집니다. 오래 두지 않고 그리고 난 짚으면 되게 잘 지워져요. 그러니 가죽이 남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은 장식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죽을 다 잘랐습니다. 바깥을 다 잘라냈는데 이렇게 안 예쁘게 됐다. 내지는 이렇게 좀 우들두들하다. 이런 부분은 일단 두세요. 두고 펜선이 많이 남아있다. 만약 이만큼 잘라서 펜선이 이만큼 남아있다 하면 더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은펜에 최대한 가깝게 자르시고 아니면 은펜 자국이 싹 없어지도록 안쪽으로 깔끔하게 자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나는 은펜 자국이 있는 쪽을 앞으로 하고 싶은데 펜 자국이 너무 보기 싫어요 하시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투명한 알코올을 꺼냅니다. 그리고 건티슈와 물티슈 내지는 천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손수건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코올이 부족해요, 쏟아버렸어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집에 있는 손소독제 알코올 65% 이상이면 잘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살짝 뿌리세요. 이런 식으로 뿌려서 한 2초 정도 기다려 주세요. 볼펜 자국도 그렇고요. 여기에는 이 펜 자국도 그렇고 가죽에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방 알코올에 번져서 지울 수 있습니다. 볼펜 자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우기 힘들지만 은펜 자국은 웬만하면 지울 수 있어요. 물티슈를 쓰는 이유는 알코올이 얼룩처럼 남을까봐 쓰는 겁니다. 가끔 가죽의 코팅 상태에 따라 알코올이 약간 얼룩처럼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젖은 물티슈나 천으로 닦아주시면 흔적이 다 사라집니다. 자,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곳은 여기 뚜껑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일자 구멍이 있는 쪽 양쪽 날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쪽이에요. 다른 쪽은 겉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뒷면으로 알코올이 넘어갔을까봐 살짝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펜 자국 지우시면 됩니다. 혹시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뿌려놓고 좀 많이 뿌려놓고 오래 기다리시면, 그런 다음 싹싹 닦아내면 잘 닦입니다. 휴지보다는 사실 천이 더 잘 닦이고요. 물티슈를 하나 말려서 건티슈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꽃분홍이 아니라 이 남색 부분을 겉면으로 쓸 겁니다. 자, 이제 우둘두둘한 내가 잘 못 오린 가죽이 신경 쓰인다 하시면 이렇게 아예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칼을 써서 오려내시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가위로 오려내셔도 됩니다. 우둘두둘한 게 보기 싫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철자에다가 살짝 감으세요. 네, 어떻게 감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납작해지죠, 사포가. 네, 사포를 철자에다 감으시고요. 한쪽으로. 자, 가죽도 결이 안쪽에 있는 가죽은 진짜 소가죽이기 때문에 결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하면 보시다시피 약간 토실토실 올라오는 게 보이죠? 갈립니다. 자, 제가 손으로 긁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못 잘랐다 싶으면 사포로 슬슬슬슬 막 문지르지 마시고요. 약간 한쪽으로 갈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코팅 가죽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앞뒤 코팅이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밖으로 갈고 싶으면 밖으로, 안으로 갈고 싶으면 안으로, 본인 취향대로 한쪽 방향으로 갈아주세요. 이랬더니 막 일어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약간 일어나도. 사실 깔끔하게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좀 많이 갈아보겠습니다. 사포를 손가락에서 감고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 평평한 면에다 하는 쪽이 훨씬 좀 균일하게 잘 갈립니다. 이게 진피는 좀 많이 갈아도 상관없지만 옆면 코팅 가죽은 많이 갈고 나면 끝 마무리로 이 코팅이 있는 부분과 가죽이 갈리는 부분이 밀도차 때문에 약간 다듬어 주셔야 돼요. 가위나 집에 있는 가위요. 이게 가위로 살짝살짝 쪽가위 같은 걸로 사실 잘라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칼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긁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되었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시면 그때는 마감제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터실터실한 부분이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시면 사포로 갈고 바로 마감제를 바르시지 마시고요. 택배박스 다시 한번 활용합니다.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쓰기가 더 좋아요. 자, 갖다 대고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털이 한쪽 방향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훨씬 정돈된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쓸든 이쪽으로 쓸든 쓸다 보면 잘 눕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일어난 게 지금 이쪽은 밑으로 제가 쓰니까 훨씬 잘 매끈해지거든요. 매끈해지는 방향 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면 털이 다 누워서요. 네, 깔끔하게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시다 하시면 그냥 바닥에 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손에 걸리네? 그럼 제가 좀 잘못 자른 거죠. 여기 걸리는 거 나는 거. 그럼 사포질 한 번 더 하고 매끈해질 때까지, 걸리는 부분 없을 때까지 사포질 한 번 더 하고요.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제 안 걸린다 싶으면 결을 눕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다 눕히고 나면 이제 가죽 부스레기는 좀 정리를 해주세요. 마감재를 바를 거기 때문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 마감재는 접착제 역할을 해서 가죽이 이렇게 터실터실 일어나는 걸 막아줍니다. 매끄럽게 해줘요. 그래서 앞뒤, 가죽 앞뒤면에 코팅면에 묻으면 이것도 얼룩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면봉에 묻혀서 살살 발라주세요. 네, 저는 손에 묻혀서도 합니다. 자, 양쪽이 묻었어요 하면 마르기 전에 잽싸게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손에 묻어도 크게 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마감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몇 군데 찍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손으로 슬 문질러서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양쪽에 살짝 튀어나가는 부분은 물티슈로 닦아주셔도 됩니다. 쓰다바가 이렇게 가죽이 다시 일어나면 마감제를 살살 다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잠금 장식을 꺼내주세요. 보시다시피 사각형 저는 꺼냈습니다. 모양이 하나, 둘, 세 개의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의 구멍이 있는 동그라미도 장식을 똑같이 꺼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달 건 뒷부분이라 다는데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동그라미 장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사각 장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잠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네,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사각도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달 거기 때문에 아무런 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계시든 동그란 걸 갖고 계시든 사각을 갖고 계시든 상관없이 일단 빼서 돌려서 빼서요. 네, 돌려서 빼서, 자, 뒤에 여기 이 뒤에 꽂혀 있던 이 사각 밑판과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챙기셨으면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구멍이 두 개나 있는 부분. 자, 저는 꽃분홍이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겉면, 내가 밖으로 나오게 할 부분에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네, 보이시죠? 툭 튀어나왔고, 한쪽 면에서 이제 다리가 두 개 생겼어요. 자, 여기에 이 철판은 한쪽은 두 개, 한쪽은 세 개가 남도록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을 세 개가 남게 하든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 들어있는 도구 중에 망치로 살짝 눌러주세요. 자, 반대쪽도 살짝, 손으로 받치고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자, 하지만 지금 헐겁죠? 바짝 붙여주셔야 돼요. 손으로 그냥 눌러도 잘 눌러지고요. 혹시 잘 안 눌러지신다 하시는 분은 자를 대고 꾹꾹 누르세요. 그러면 딱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잠금이 달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각형과 둥근 것은 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둘 다 뒷면에 두 개의 나사가 있어요. 이걸 풀어 주셔야 돼요.
네, 들어있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여기 결이 있고 나사가 있는 부분, 뒷부분, 튀어나온 부분 보이죠? 이 튀어나온 두 개, 이 부분들이 여기 구멍에 들어가고 가운데는 딱 맞아지는 게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나사를 고정할 부분이요, 살짝 손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쏙 들어가고 가운데가 모양이 맞아질 겁니다. 약간 가죽은 탄성이 있어서요, 구멍을 뚫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살짝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안 들어간다 싶으시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여기 주변에 바로 꼭꼭 눌러주시면 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사를 집어넣어 드라이버로 돌려서 고정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나사를 올려서 드라이버로 돌려서 고정합니다. 간격이 없게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가죽을 잘 잡고 있습니다. 양쪽에 나사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약간 꾹 눌러서 힘을 줘서 풀어주세요. 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단단히 잠겨있기 때문에, 자, 들고 하시면 힘이 많이 듭니다. 바닥에 대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바닥에 내려놓고 수직으로 수직으로 드라이버를 올린 후 그런 다음 풀어주세요. 자, 푸셨으면 앞으로 둘 쪽을 겉면으로 둘 쪽을 뒤로 두고 밑으로 깔고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좀 끼워서 평형이 맞는가 수평이 맞는가는 살짝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뒷면을 올립니다. 자, 이쪽이 안쪽인 거죠. 그리고 나사를 올려주세요. 올려서 한 2번 정도 감아놨다가 반대쪽 나사도 한 2번 정도 감고요. 자, 그런 다음 지금부터 같이 돌려가면서 고정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빡빡하도록 고정을 하는 다음 지금부터는 꽉 잠궈 주실 거예요. 완전히 꽉. 완전히 힘줘서 꽉 잠그시고.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예쁘게 달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양면 테이프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이 3개의 날개 중에 제일 짧은 가운데에 일단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앞으로 나올 쪽, 겉면에서 안쪽이 아니라 겉에서 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잠금 장식이 달리지 않은 반대쪽 있죠? 자, 잠금 장식이 달리지 않는 반대쪽을 또 겉에서 양면 테이프를 뜯어 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여기 잠금 장식이 달린 쪽 기준으로 가운데에서 이쪽 말고 잠금 장식이 달린 양쪽 말고요,
겉면에서 뒤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떼서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잠금 장식이 크게 달린 양쪽은요,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뒤집어서. 자, 여기에 남은 곳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양쪽 다 양면 테이프를 붙였죠. 총 6군데 그래서 양면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겹쳐지는 방향은 이쪽이 안쪽이죠. 보다시피 안쪽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자, 가운데 들고 계신 여기 안쪽이 보이는 기준으로 했을 때, 철판이 보이는 안쪽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그 왼쪽에서 접어 올리고, 네, 오른쪽에서 접어 올립니다. 3개를 한꺼번에 고정을 한 후 박습니다. 머리가 큰 거 2개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날개 안쪽 면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안쪽 면입니다. 자, 철판이 있는 쪽 안쪽 면에서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눕힙니다. 자, 눕히고요. 그 다음에 자, 철판이 있는 반대쪽 왼손 쪽에서 가져와 접어주세요. 자,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금속 장식 고리가 툭 튀어나온 고리가 달린 철판이 있는 쪽에서 다시 접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쏙 들어갔죠? 그러면 금속 장식과 색깔을 맞춘 머리를 끼워주세요. 자, 이 상태로 그냥 박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금속 장식 남아있는 걸로 여기를 이렇게 끼워 놔주세요.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여기 보이시죠? 안쪽에 짧은 것에 양면 테이프를 떼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떼서 딱 붙이면 틀어지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철자를 안쪽에 여기 머리 부분 있죠? 머리 부분, 금속 장식 동그란 원 부분을 받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가죽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접으실 수 있으면 접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꽂아놓은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종이 살짝 찢으셔서요, 한 4겹 정도 좋습니다. 머리보다 살짝 크고, 망치의 머리보다 커야 돼요. 이게 망치의 머리보다 살짝 크게 접은 다음에 두드려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잘 박히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두들기지 않으면 이렇게 좀 안 예쁘게 박혀요. 그래서 집에 지금 제공되어 있는 망치보다 큰 망치가 있으면 큰 망치를 쓰세요. 아니면 니퍼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저거보다 좀 무겁고 넓은 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머리 전체가 감쌀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박아주시면 훨씬 잘 자, 보시다시피 양쪽 다 박혔습니다. 조금 삐뚤게 되었으면 박아서 균형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도 이걸 빼고, 자, 앞쪽을 빼고 양면 테이프를 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양면 테이프를 떼주세요.
자, 그런 다음 슬쩍 끼워서 붙여줍니다. 이고리 2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가 작은 것 쌍을 2쌍을 준비해 주세요. 일단 여기 고리에 이 모처럼 생긴 걸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을 때 방향을 잘 봐주세요. 자, 오목한 쪽으로 툭 튀어나오게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 끼우고, 하나 끼우고, 2개를 끼우면 이 정도 튀어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반대편 뚝딱. 자, 이걸 박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 좀 이렇게 구부리고 우그리고 박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받쳐줘야 되겠죠. 받쳐주고, 약간 양면 테이프 남은 것이 있거나 하면 살짝 뜯어서 고정해 주세요. 살짝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집에 스카치 테이프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갖고 고정해 주셔도 되고, 저는 고정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고정을 하시고 종이를 올리고 박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방을 다 만드셨으면요, 이렇게 잠금을 닫고 열어보시고요. 자, 끈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끼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방을 열고, 여기 고리에 가져다 대면 개폐 장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쉽게 끼웠다 넣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방을 닫고 완성입니다.